강원도의 이른 아침, 맞가을에 접어든 하늘 아래 산에서 내려온 차가운 기운이 이슬 맺힌 돌계단을 감쌌다. 희미한 여명이 아직 골목 구석구석 스며들지 못해 쇠난간과 노랗게 물들기 시작한 은행나무 잎에 맺힌 작은 물방울들만 간신히 비추고 있었다. 이른 아침의 차 소리는 드문드문했고 시내 중심으로 이어지는 구불구불한 언덕길 사이에 울려 퍼졌다. 은색 택시 한 대가 해성그룹 정문 앞에 멈춰 섰다. 10년 전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번쩍이는 3층짜리 통유리 신축 건물이었다. 차 문이 열리고 한서진이 작은 검은색 캐리어를 끌고 내렸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곳에 서서 건물을 올려다보았고 내쉬는 숨결은 희미한 안개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그 눈빛에는 이름 붙이기 힘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집에 돌아온 듯한 익숙함과 동시에 머나먼 세계에 발을 들인 듯한 생경함. 오늘 서류상 한서진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이름은 유럽 유학 시절과 함께 고이 간직되었다. 그녀는 이제 막 경영학을 졸업하고 행정팀 임시 비서직에 지원한 젊은 여성, 윤서아였다. 이력서에 적힌 사유는 실무 경험 습득. 유리문을 살며시 밀자 익숙한 낡은 나무 향이 어딘가에 남아 있었지만 새 플라스틱 냄새와 로비 한쪽에 현대적인 기계에서 가까라낸 신선한 커피 향이 뒤섞여 있었다. 서진은 잠시 멈칫했다. 기억 속 이곳은 이른 새벽마다 아버지의 타자기 소리가 울려 퍼지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진열된 상품처럼 환하고 반짝였다. 일하러 오셨죠? 안내 데스크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진이 돌아보았다. 회사의 오랜 안내원인 최미경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잠시 멈칫하며 기억 속에서 낯익은 얼굴을 더듬는 듯했다. 하지만 묻는 대신 그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그녀를 안내했다. 미경은 그녀를 2층으로 데려가며 나지막이 이야기를 건넸다. 행정팀에 사람이 부족해서요. 복사기가 좀 시끄러운데 참아줘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서진은 그녀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봤다는 것을 알았다. 그 침묵이 요란한 환영 인사보다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행정팀 사무실은 복도 끝, 인사팀과 자료 보관실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녀의 책상은 벽에 붙어 있었고 바로 옆에는 거대한 복사기가 있어 이따금 무거운 숨소리처럼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지적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왜 임시직으로 일하는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키보드 소리, 프린터 소리, 커피 주문하는 소리가 뒤섞인 혼잡함 속에서 그녀는 군중 속으로 녹아들었다. 바로 그녀가 원하던 바였다. 첫 며칠 동안 서진은 조용히 관찰만 했다. 백혜숙 부사장은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를 복도에 올리며 지나갔고 등 뒤에는 항상 비서가 핸드백을 들고 따라다녔다. 영업팀장 강혜진은 늘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은 겨울철 호수면처럼 차가웠다. 회사의 모든 사람들은 바쁜 척했지만 커피 머신 앞에서 나누는 이야기들 속에서 그녀는 반쯤 감춰진 말들을 들을 수 있었다. 새 사장님은 한민호 회장님 같지가 않아. 늦은 오후 1층 경비실을 지나가다 그녀는 우연히 사소하지만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대화를 엿들었다. 한 경비요원이 말했다. 그날 이상했어. 복도 카메라가 갑자기 까맣게 먹통이 됐어. 군의 전화도 며칠 뒤까지 계속 지지직거렸고. 우연이겠지, 기계라는 게 다 그렇잖아.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무슨 기계가 회장님이 계단에서 넘어지던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그러냐? 서진은 걸음을 멈췄고 시선은 한때 아버지의 집무실로 이어지던 복도 끝을 향했다. 심장이 가늘게 조여왔다. 사람들은 그 죽음을 사고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날 아침 강원도의 짙은 안개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방금 작은 균열을 건드렸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어쩌면 깊은 심연이 있을지도 몰랐다.
산자락에서 불어온 바람은 축축한 나뭇잎 냄새를 실어왔고 그 안에는 언덕 아래 작은 역에서 들려오는 아득한 기차 경적 소리가 섞여 있었다. 서진은 한참 동안 유리창가에 꼼짝 않고 서서 수증기 속에 흐릿해지는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른 아침의 냉기를 가슴으로 끌어들이려는 듯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뒤에야 로비를 가로질러 발걸음을 옮겼다. 복도 끝 행정팀 사무실은 여전히 옅은 노란 불빛으로 밝았다. 낡은 복사기가 갑자기 윙 소리를 내며 아직 온기가 남은 종이 한 장을 뱉어냈다. 책상 위에는 결제 도장을 찍어야 할 서류 뭉치가 페인트가 벗겨진 쇠 클립 옆에 반듯하게 놓여 있었다. 사무실 구석에서 최미경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종이컵 2개를 놓고는 그중 하나를 그녀 쪽으로 밀어주며 미소 지었다. 연하게 탄 커피야. 속이라도 따뜻하게.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미경이 커피잔을 내려놓는 방식에 느리고 단단하며 어딘가 소중히 다루는 듯한 애은 그녀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어른들은 때로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적절한 행동 하나가 수만 가지 질문을 대신하기도 했다. 점심 무렵 타일 바닥 위로 건조하고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다급하게 울려 퍼졌다. 백혜숙이 지나갔다. 길게 늘어뜨린 코트 자락은 거의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창가 양치식물 화분 옆에서 잠시 멈춰 입 가장자리에 앉은 미세한 먼지를 보고 미간을 살짝 찌푸린 뒤 돌아섰다. 빛 아래 그녀의 얼굴에는 강인한 평온함 외에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 여자는 불필요한 몸짓이 없었다. 고개를 한번 끄덕이거나 눈썹을 치켜드는 것만으로도 뒤따르던 비서는 조용히 달려가 무언가를 바로잡았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강혜진이 은은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회의실에 나타났다. 하얀 셔츠, 회색 넥타이, 마치 그려놓은 듯 완벽한 미소. 그의 마른 교묘에서 모든 문장이 두 겹의 의미를 지닌 듯했다. 위층은 회의실 전체를 위한 것이었고 아래층은 들어야 할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소나무 언덕의 리조트 프로젝트에 대해 말할 때 그 이름은 너무 아름다워서 아무도 개발 계획 도면의 붉은 선들을 떠올리지 못할 정도였다. 혜진은 종종 백혜숙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부사장님께서 신속하게 지시해주지 않으셨다면 아직도 절차에 막혀 있었을 겁니다. 그의 미소는 회의실 전체를 부드럽게 만들었지만 그 눈은 여전히 겨울철 개울가에 얼어붙은 물처럼 고요했다. 첫날은 이름 없는 잡무의 연속으로 끝났다. 서류에 라벨 붙이기, 회의 소집 메일 보내기, 커피 머신 물 확인하기, 컵을 모아 주방으로 가져가기. 문을 밀고 나섰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다. 가로등이 뒤늦게 켜지자 안개가 길 위에 얇은 막을 한 겹 더 덮었다. 그녀는 로비 한가운데 나무 액자에 걸린 낡은 사진 앞에서 멈춰 섰다. 한민호가 첫 공장 준공식 날 파트너와 악수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웃고 있었다. 온화하지만 불꽃이 담긴 미소. 액자 유리에 그녀의 눈이 비쳤고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딸의 얼굴과 겹쳐지는 듯했다. 그녀의 손이 액자 가장자리를 아주 가볍게 스쳤다. 차가웠다. 나무의 냉기, 유리의 냉기, 그리고 결코 좁힐 수 없는 거리감의 냉기였다. 첫날은 이름 없는 잡무의 연속으로 끝났다. 서류에 라벨 붙이기, 회의 소집 메일 보내기, 커피 머신 물 확인하기, 컵을 모아 주방으로 가져가기. 문을 밀고 나섰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다. 가로등이 뒤늦게 켜지자 안개가 길 위에 얇은 막을 한 겹 더 덮었다. 그녀는 로비 한가운데 나무 액자에 걸린 낡은 사진 앞에서 멈춰 섰다. 한민호가 첫 공장 준공식 날 파트너와 악수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웃고 있었다. 온화하지만 불꽃이 담긴 미소. 액자 유리에 그녀의 눈이 비쳤고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딸의 얼굴과 겹쳐지는 듯했다. 그녀의 손이 액자 가장자리를 아주 가볍게 스쳤다. 차가웠다. 나무의 냉기, 유리의 냉기,
그리고 결코 좁힐 수 없는 거리감의 냉기였다. 그날 밤, 안개 자욱한 가팔은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자취방. 그녀는 페인트가 벗겨진 탁상 거울 앞에 앉아 가찰은 짙은 갈색 단발머리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기억할 이유가 없을 만큼 평범한 스타일이었다. 탁자 위에는 갓 인쇄한 명함이 놓여 있었다. 윤서아 임시 비서. 그녀는 손가락으로 글자를 쓸어보며 마치 가면의 내구성을 시험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소나무 가지 사이를 스쳤고 나뭇잎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는 누군가 아주 나지막이 속삭이는 것 같다. 그 바람 소리 속에서 아버지의 말이 문득 선명하게 떠올랐다. 만약 언젠가 아빠가 없더라도 아빠가 늘 지켜보는 것처럼 살아라. 어릴 적에는 그저 무심코 하신 말씀인 줄 알았다. 어른이 되어서야 그것이 딸이 길을 잃지 않도록 아버지가 밤중에 미리 걸어둔 등불이었음을 깨달았다. 월요일 아침, 사무실에서는 주간 회의가 있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와서 지시대로 커피를 타고 서류를 정리했다. 3층 회의실은 본래 아버지가 일하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크리스탈 샹들리에와 새로 광을 낸 나무 테이블, 페인트 냄새가 나는 가죽 의자로 바뀌어 있었다. 부서장들의 이름은 투명한 아크릴 명패에 인쇄되어 테이블 주위에 반듯하게 놓여 있었다. 비서의 자리는 정수기 옆에 잊을 수 없는 방 안에서 가장 쉽게 잊히는 위치였다. 문이 열렸다. 백혜숙이 먼저 들어오자 사람들은 거의 동시에 일어섰다. 혜진이 뒤따라 들어왔고 여전히 익숙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회의는 지출 항목 검토로 시작되었다. 마케팅 예산, 인력 조정, 불필요한 활동의 잠정 중단. 숫자들은 그들의 입에서 마치 비탈길을 구르는 돌멩이처럼 깔끔하게 굴러갔다. 서진은 기계적으로 필기하며 스크린 위를 흐르는 글자를 눈으로 줬고 귀로는 최적화, 구조조정 같은 단어들을 걸러냈다. 더러운 잘라내기를 지칭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깨끗한 단어들이었다. 이 커피 누가 탔지? 백혜숙이 갑자기 찻잔을 내려놓았다. 도자기가 나무에 부딪히는 소리가 건조했다. 제가 탔습니다. 서진이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다음부터는 멋대로 하지 마. 여기선 모든 규격이 있어. 네. 그녀는 정수기에 물통을 더 채우고 차를 다시 따르고 컵을 바꿨다. 모든 동작은 느렸지만 어설프지 않았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능숙함이었다. 백혜숙 앞에 새 찻잔을 놓는 짧은 몇 초 동안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부사장의 눈빛은 생각보다 차갑지 않았고 그 깊은 곳에는 은은하게 지친 기색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창문의 유리가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듯 아주 빠르게 사라졌다. 강혜진이 일어나 소나무 언덕의 리조트에 대해 발표했다. 그의 목소리는 매끄러웠고 말솜씨는 유창했으며 듣는 이들을 이 차트에서 저 차트로 이끌었다. 이따금 혜진은 기술 담당 관리자를 돌아보며 반은 웃고 반은 놀리는 투로 말해 회의실 전체를 웃게 만들었다. 수십 명 노동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게 하기에 충분한 격려의 장치였다. 깔끔한 프레젠테이션 페이지들 사이로 등 뒤에서 누군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한 회장님이 살아계셨다면 아마 사인 안 하셨을 거야. 그 말은 깊은 물에 빠진 조약돌처럼 가라앉았고 아무도 다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로 인한 파문은 금방 사라지지 않았다.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있던 서진은 모든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연기하는 자, 구경하는 자,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잊은 자, 아버지가 일깨워 주셨던 교훈이 떠올랐다.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진정한 소통은 말 아래에 있다. 그래서 그녀는 말뿐만 아니라 너무 빠른 고갯짓, 테이블 가장자리를 쥐는 손가락, 억지로 참는 한숨까지 기록했다. 그것들은 회의록에는 없었지만 없던 두꺼운 부록보다도 더 많은 것을 드러냈다. 회의가 끝났다.
사람들은 앉을 때처럼 단정하게 거의 동시에 의자를 뺐다. 서진은 남아 테이블을 정리했다. 나무 테이블 위에는 아직 온기가 남은 찻잔의 희미한 자국과 발표 자료 묶음에서 빗둘게 떨어진 손글씨 메모 한 장이 있었다. 프로젝트 이름 아래 밑줄이 3개 그어져 있었고 진척 상황이라는 글자는 잉크가 번질 정도로 진하게 덧칠되어 있었다. 그녀는 종이를 파일에 넣고 숟가락과 냅킨을 하나씩 치운 뒤에야 방을 나섰다. 문턱에서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방 끝에 걸린 기념사진에 송년회 행사에서 아버지가 직원들의 손을 잡고 있는 사진에 이 약간 빗둘게 걸려 있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액자를 살짝 바로잡았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마치 의식을 치른 듯 마음이 차분해졌다. 점심시간 1층 구내식당은 사람들로 붐볐다. 흰 조명은 모든 이의 얼굴을 약간 푸르스름하게 만들었고 음식은 스테인리스 쟁반 위에 깔끔하게 담겨 있었으며 뜨거운 국 냄새가 연기처럼 얇게 피어올랐다. 서진은 줄 끝에 앉아 도시락 뚜껑을 열고 천천히 먹었다. 중앙 테이블에서는 강혜진이 무언가 말하자 함께 앉은 사람들이 와르르 웃었다. 백혜숙은 지나가며 가볍게 고개만 숙여 인사하고는 가버렸다. 아무도 한민호를 언급하지 않았다. 꽃 한 송이도 고개 숙임도 없었다. 식당 구석에서 미경이 조용히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따뜻할 때 먹어. 여기 사람들은 다들 바빠. 그 말은 누구에게 보내는지 모를 사과처럼 들렸다. 업무 마감 시간. 그녀의 출입카드가 오류를 일으켜 새 카드를 받으러 경비실에 들렀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어깨가 약간 굽은 남자, 유석진이 차를 따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시선이 그녀의 얼굴에서 반박자 멈췄다가 무언가 이해한 듯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새 카드는 더 민감하니 열쇠랑 같이 두지 마세요. 신호가 겹칠 수 있으니 말을 마친 그는 동료에게로 몸을 돌려 하던 이야기를 이었다. 그날 밤 카메라가 한꺼번에 꺼졌어. 군의 전화는 감기 걸린 사람처럼 계속 지지직거렸고 딱 그 시간에? 응, 딱 그 시간에. 딱 그 시간에라는 두 단어는 작은 바늘처럼 그녀의 마음에 곧장 파고들었다. 너무나 완벽한 우연. 그녀는 묻지 않았다. 사람들은 우리가 덜 들을 때 더 많이 이야기하는 법이었다. 자취방으로 돌아가는 길은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더 가팔랐다. 이끼 낀 돌계단은 여전했고 얇은 비막 뒤로 노란 불빛이 쓸쓸하게 비쳤다. 그녀는 잡화점에 들러 갈색 표지 노트 몇 권과 파란 잉크펜 한 자루, 붉은 실 한 파레를 샀다. 방에 돌아와 노트를 펴고 목차를 적었다. 인물 시점 장소 단서. 인물 항목 아래에 그녀는 썼다. 백혜숙, 프로세스 통제 능력 감정 절제, 강혜진, 정보 조율누는 웃지 않는 미소, 최미경, 뛰어난 관찰력 의도된 침묵, 유석진, 세부사항 기억 소란스럽지 않은 증인. 시점 아래에는 딱 그 시간이라는 두 단어의 동그라미를 쳤다. 장소 옆에는 두 줄을 그었다. 3층 복도 경비실. 단서 칸에는 아주 작게 썼다. 시스템이 동시에 다운됨. 누가 개입할 권한이 있는가? 그녀는 붉은 실을 노트의 책등에 꿰맸다. 아버지가 중요한 서류철에 늘 하시던 방식이었다. 잃어버리지 않게 묶어두는 것이라고 부르시던 작은 습관. 그녀의 손이 마지막 매듭에서 멈칫했다. 기억은 그녀를 16살, 아버지를 따라 처음 공장에 갔던 그날로 데려갔다. 나무 발코니에서 아버지는 그녀에게 마당을 내려다보게 하며 말했다. 회사는 아빠의 두 번째 자식이야. 하지만 언젠가 너는 이게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 이건 차가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따뜻하지. 그때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다.
지금 밤안개 속에 파묻힌 자취방 한가운데서 그녀는 그 냉기가 벽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자정 가까이 되어 그녀는 상상 속에서 다시 그 건물로 돌아갔다. 긴 복도, 창백한 푸른 형광등 불빛, 바쁘게 서로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비추는 유리문. 그 그림 속에는 작은 검은 점 하나가 있었다. 바로 그 순간에 꺼져버린 카메라. 단 하나의 사각지대가 이야기 전체의 색깔을 바꾸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노트를 덮고 윤서아라는 명함 옆에 두었다. 진짜 이름을 감춘 것은 도망치기 위함이 아니라 보기 위함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그녀가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보게 된다. 다음 날 아침, 안개가 더 짙었다. 언덕을 오르며 그녀는 젊은 직원들이 어젯밤 본 드라마에 대해 웃고 떠드는 것을 보았다. 그 웃음소리는 터져나왔다가 백혜숙을 지나치자마셔 빠르게 닫혔다. 로비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액자 앞에 잠시 더 멈춰 섰다. 액자 가장자리에 천장 등 불빛의 작은 먼지 한 톨이 반짝였다. 그녀는 손톱으로 그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가볍게 털어냈다. 마음속에서는 소리 없는 결심이 섰다. 머문다 조용히 그리고 기억한다. 오후가 되자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낮은 구름층이 건물들을 덮어 도시가 한층 낮아진 듯했다. 서진이 서류를 대조하고 있을 때 책상 위 구내 전화가 쉰 목소리로 한번 울리더니 잠잠해졌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지만 수화기 너머는 정적이었다.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선을 다시 꽂았다. 전화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작동했다. 너무나 사소한 고장이라 만약 그녀가 이걸 이야기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미소 지으며 말할 것이다. 기계라는 게 다 그렇지. 그녀도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큰일들은 종종 그런 작은 고장 속에 숨어 있는 법이었다. 늦은 오후, 많은 사람들이 퇴근했을 때 최미경이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고는 그녀의 책상 위에 갈색 종이로 싼 땅콩 사탕 하나를 놓아주었다. 여긴 외풍이 심해서 이거 먹고 몸 좀 덮여.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미경은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잠시 더 서 있다가 이내 그만두었다. 그녀의 눈에는 자신이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목격한 사람의 시선이 담겨 있었다. 서진은 문득 깨달았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었다. 때로는 침묵이란 말할 만한 사람을 만날 때까지 지키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가장 마지막에 불을 껐다. 복도는 평소보다 조금 더 어두웠다. 어쩌면 자신이 오래된 이야기의 그림자 속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을까? 계단으로 내려가는 모퉁이에서 비상구 문틈으로 역풍이 불어왔고 축축한 금속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차가운 난간에 손을 얹고 반박자 멈췄다. 귓가에는 넘어지는 소리도 구조를 요청하는 비명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바람 소리뿐. 매일 밤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순진무구한 소리가 운명의 그 밤의 유일한 증인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진술을 다 들은 듯 혼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문으로 나오자 유석진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는 고갯짓으로 그녀에게 인사했다. 그의 등 뒤 좁은 처마 아래에는 정문을 향한 카메라가 있었고 표시등이 규칙적으로 깜빡였다. 오늘 밤 춥네요.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그가 말했다. 네, 그녀가 대답하고는 멀리 어둡게 잠긴 언덕을 올려다보았다. 이곳에는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것들에 손에 닿기 전까지는 아무 이름도 붙여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었다. 서진은 언덕을 내려갔다. 발걸음은 느렸고 신발이 물기에 닿아 아주 작은 소리를 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녀가 앞으로 써 내려가야 할 이야기 속의 작은 마침표였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껍데기는 그 안에 약속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 약속은 그녀가 아버지의 액자에 손을 얹는 순간부터 이미 건넨 것이었다.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제가 그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날 새벽, 강원도에는 가랑비가 흩날렸다. 안개는 채 거치지 않은 채 회색 기와지붕 위에 내려앉아 축축한 돌계단을 타고 흘러내렸다. 서진은 자취방의 작은 나무 책상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낡고 오래된 은색 녹음기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품 중 돌아온 날부터 그녀가 유일하게 챙겨온 물건이었다. 가장자리는 긁히고 버튼은 약간 헐거웠지만 그것을 만질 때면 마치 아버지가 창가에 앉아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메모하시던 그 시절에 닿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천천히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첫 소리는 바람 소리였다. 문틈을 파고드는 팽팽하게 당겨진 실처럼 높고 길게 이어지는 바람 소리. 그 다음은 타일 바닥 위를 울리는 다급한 발걸음 소리. 그리고 아주 작은 쨍 하는 소리, 금속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였다. 그 후 침묵. 넘어지는 소리도, 구조를 요청하는 비명도 없었다. 다시 한번 바람이 더 거세게 몰아쳤고 이내 모든 것이 무거운 공백 속으로 가라앉았다. 서진은 이어폰을 귀에 꼭 낀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심장은 느리게, 하지만 더 깊게 뛰었다. 마치 의미를 찾기 위해 박자 하나하나를 더듬는 것 같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었다면 어째서 사고의 소리가 빠져 있는 걸까? 책상 위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어폰을 벗고 알림을 확인했다. 오늘 한민호의 첫 번째 기일. 해성그룹의 아침은 여느 날처럼 분주했다. 엘리베이터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새로 개봉한 영화나 증시 소식에 대한 웃음소리가 오갔다. 아무도 옛 회장님은 언급하지 않았다. 조화 한 송이도, 사진 한 장도, 추모식도 없었다. 서진은 2층 복도 끝에 서서 뒤편의 작은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아버지가 한때 분재 화분을 줄지어 놓아두셨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마른 선인장 몇 그루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복사기 옆에 함께 서 있을 때 최미경에게 조용히 이야기했다. 미경은 잠시 침묵하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그때 장례식 비용까지 삭감됐어요. 회사 이미지를 지켜야 한다면서. 그 말은 조용한 칼날처럼 기억을 부드럽게 베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쟁반 위에 점심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고 느꼈다. 오후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러 흩어졌을 때 그녀는 건물을 나와 작은 골목길을 걸어 낡은 꽃집으로 향했다. 유리 진열장 안에는 아버지가 매일 아침 화병에 꽂곤 하시던 소박한 흰 국화 다발이 있었다. 그녀는 한 다발을 사서 조용히 회사로 돌아와 3층 복도로 올라갔다. 그곳은 고요했다.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는 늦은 오후의 햇살은 얇은 베일처럼 옅고 노랗게 부서졌다. 서진은 벽 가장자리에 꽃다발을 내려놓았다. 화병에 꽂지도 향을 피우지도 않았다. 그저 꽃이 그곳에 놓여 있도록 소리 없는 인사처럼. 서진이 민호 씨 딸? 그 목소리에 그녀는 멈칫했다. 돌아보니 머리가 반백인 약간 마른 체구의 남자가 유리 닦는 도구를 손에 든 채 서 있었다. 유석진. 아버지와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경비 아저씨였다. 그의 눈빛은 묻지 않고도 이미 알아보는 듯했다. 그는 그저 나지막이 말했다. 아버지를 많이 닮았구나.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유 아저씨는 장례식 직후 은퇴했지만 지금은 시간제로 다시 일하고 있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는 아직 이곳을 그리고 다른 회장님에 대한 기억을 떠나지 못한 것일지도 몰랐다. 늦은 저녁, 그녀는 복사기실에 다시 앉아 폐기 창고에서 찾아온 아버지의 낡은 노트북을 서랍에서 꺼냈다. 노트북은 색이 바랬고 키보드는 닳아 반질반질했다. 부팅하자 화면에는 준비되지 않았다면 열지 말 것이라는 메모와 함께 외로운 폴더 하나가 나타났다. 심장이 느리게 뛰었다. 비밀번호? 추측하기 어렵지 않았다. 그녀의 생일이었다. 화면이 바뀌고 검은 배경 위에 흰 글씨가 나타났다. 내가 다 클 날은 아빠가 없는 날일 거다. 그녀는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얹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밖은 이미 남보라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문틈으로 스며든 바람은 차가웠지만 오히려 결심을 더 굳건하게 하는 듯했다. 이 데이터의 문 뒤에서 무엇을 찾게 될지는 몰랐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문을 열면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여전히 가랑비를 머금고 있었다. 회사로 이어지는 언덕길은 물기로 번들거렸고 노랗게 시든 은행나무 아래로 형형색색의 우산들이 줄을 이었다. 서진이 로비로 들어서자 갓 내린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점심시간, 1층 구내식당은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스테인리스 쟁반을 나르는 손들, 부동산 시장과 어젯밤 축구 경기에 대한 이야기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에 섞인 웃음소리. 서진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그녀 앞에 차가운 공장제 도시락. 중앙 테이블에서는 강혜진이 넓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옆에는 중간 간부 몇몇이 앉아 있었다. 모두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새 시대의 분위기에 동화된 듯했다. 최미경의 숟가락이 그녀의 도시락통을 가볍게 건드렸다. 오늘 딱 1년이네요. 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미경은 그녀를 보지 않고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한 채 목소리를 낮췄다. 돌아가신 날. 장례식이 축소됐어요. 비용 절감하고 이미지 지켜야 한다면서. 외부 사람들은 모르지만 여기 있던 사람들은 다 기억해요. 서진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손이 약간 떨렸다. 저쪽 테이블에서 백혜숙이 옆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나지막이 말하는 소리가 서진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그 양반이 일찍 가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다 꼬였을 거야. 상대방은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아무도 구석자리에 임시 비서가 그 말을 이해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직원이 식당을 떠났을 때 서진은 조용히 회사를 나와 작은 거리를 건너 꽃집으로 갔다. 그녀는 연약한 흰 국화 한 다발을 골라 3층으로 가져갔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좁은 창문으로 빛이 스며들었다. 공기 중에는 미세한 먼지가 떠다녔다. 그녀는 창가에 꽃다발을 놓았다. 예전에 아버지가 매일 아침 화초에 물을 주시던 바로 그 자리였다. 이름표도 설명도 없었다. 오직 꽃과 빛뿐. 등 뒤에서 느릿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유석진이 그녀 옆에 멈춰 섰다. 손에는 여전히 유리 닦는 도구가 들려 있었다. 난 아직도 기억해요. 제삿날에 향불 연기가 없으면 인정도 없는 법이지. 그 말에 그녀의 코끝이 찡해졌다. 유 아저씨는 장례식 직후 바로 그만두었지만 오늘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마치 다른 사람들이 잊고 싶어 하는 기억 위의 먼지를 닦아내는 듯했다. 늦은 오후, 서진은 복사기실로 돌아왔다.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아버지의 낡은 노트북을 꺼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익숙한 글씨가 여전히 화면에 떠 있었다.
내가 다 클 날은 아빠가 없는 날일 거다. 그녀는 폴더를 클릭했다. 안에는 암호화된 이름의 파일 몇 개가 있었다. 짧은 녹음 파일이 첨부된 파일도 하나 있었다. 그녀는 파일을 열었다. 바람이 울부짖는 소리, 발걸음 소리, 그리고 쨍 하는 금속 충돌음. 그 후는 침묵. 서진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머릿속은 소리들 사이에 공백에 잠긴 듯했다. 다음에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는 몰랐지만 직감은 말해주고 있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는 진실에 더 가까워지고 자신의 안전지대에서는 더 멀어질 것이라고. 아침 비가 해성그룹 건물의 유리창에 축축한 막을 씌웠다. 서진은 지하층, 색이 바랜 철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전날 최미경이 건네준 낡은 열쇠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여긴 오랫동안 아무도 열지 않았어요. 미경이 누가 들을까 두려운 듯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다. 메마른 자물쇠가 딸깍 하는 무거운 소리를 냈다. 문이 열리자 너무 오랫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시간처럼 퀴퀴한 곰팡내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쏟아져 나왔다. 쇠 캐비닛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분류라벨의 글씨는 희미했으며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서진은 목록을 따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의 서류함을 찾아 나섰다. 가장 아래 칸에 다른 서류철보다 두꺼운 파일이 하나 있었다. 누렇게 변색된 크림색 표지에 녹슨 클립이 채워져 있었다. 파일을 열자 여러 계약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름이 있었다. 전병호 중간 고문. 공식 직함도 서류상 사진도 없었지만 대부분의 대형 거래에 그의 이름이 있었다. 그녀가 서류를 분류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울렸다. 안녕하세요, 아가씨. 오랜만입니다. 그녀가 돌아보았다. 한민호의 옛 운전기사였던 박호진이 문가에 서 있었다. 손에는 고무줄로 묶은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회사가 아버지의 소유였던 시절 함께 찍은 사진 속 모습보다 더 야위어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서류철을 건넸다. 회장님의 낡은 차 수납함에서 찾았습니다. 그때는 차마 읽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안에는 몇 년 전의 은행 거래 내역서, 사본이 들어 있었다. 회사가 한 번도 사업을 벌인 적 없는 먼 지방의 한 지점으로 꾸준히 돈이 이체된 기록이었다. 수취인 전병호. 서진이 물었다. 그 사람을 만난 적 있으세요? 단 한 번. 차밭 한가운데서요. 회장님께서는 저더러 차 안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그날, 일이 터지던 그날, 브레이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전날 밤까지만 해도 차는 멀쩡했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호진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발신자 불명의 번호가 떴다. 그가 전화를 받았다. 몇 초 듣지 않았는데도 안색이 변하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수화기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언론에 제보라도 하고 싶나? 호진은 전화를 끊었다. 손을 꽉 쥐고 있었다. 미경이 그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다. 작지만 확신에 찬 몸짓이었다. 서진은 끼어들지 않았다. 그저 이 사람들의 오랜 침묵이 잊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음을 조용히 깨달았다. 그날 오후 사무실로 돌아온 서진은 서류철을 다시 펼쳤다. 특별한 계약서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한민호가 사망한 바로 다음 날 체결될 예정이었던 계약이었다. 만약 체결되었다면 전병호가 혜성의 지배권을 쥐게 될 터였다. 계약은 이유 없이 취소되었고 누가 거래를 중단시켰는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다.
서류철 맨 아래 아버지의 익숙한 흘림체로 쓰인 작은 쪽지가 있었다. 병호. 친척. 물음표는 없었다. 단 3글자였지만 그녀의 마음을 새로운 비밀의 무게로 짓누르기에 충분했다. 강원도의 하늘은 해질녘이 되자 기이할 정도로 어두워졌다. 잿빛 구름이 산 정상에 모여들었고 차가운 바람을 몰고 와 지하층 유리창 틈새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서진은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가장자리가 다른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퀴퀴한 냄새가 손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문득 툭 하는 작은 소리가 울렸다. 손에 든 서류철에서 얇은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져 그녀의 신발 끝으로 미끄러졌다. 서진이 몸을 숙여 주었다. 서둘러 쓴 듯한 휘갈긴 필체였다. 죽은 사람을 찾지 마시오. 날짜도 서명도 없었다. 새 종이가 아니었고 모서리는 이미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그녀는 잠시 꼼짝 않고 서서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어두운 복도로 나왔을 때 천장의 형광등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사람처럼 깜빡였다. 멀리서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서두르지도 무겁지도 않았지만 분명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서진은 멈춰 섰다. 최미경이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우릴 미행하고 있어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서진과 미경은 걸음을 재촉했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벽에 빗둘게 걸린 카메라만이 붉은 불빛을 천천히 깜빡일 뿐이었다. 그날 밤 자취방에서 서진은 아버지의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파일들은 그대로 있었다. 적어도 그녀가 봤던 것들은. 하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 언제든 그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재무 파일을 여러 한 줄 한 줄 훑어보았다. 갑자기 화면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검은 배경 위에 흰 글씨 한 줄만 나타났다. 깊이 파고들수록 내 아버지는 편히 잠들기 어려워질 거다. 아래에는 스캔한 듯한 낯선 필기체 기호가 있었다. 서진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몸을 바로 세웠다. 누군가 저 너머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전화가 울렸다. 박호진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지난번 거래 내역서 없어졌습니다. 집이 다 뒤져졌어요.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그녀가 이제 막 맞추기 시작한 그림의 조각들을 하나씩 지우려 하고 있었다. 서진은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았다. 오직 노트북 화면의 푸른빛만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유리창을 거세게 후려쳤고 길게 울부짖는 소리를 냈다. 아버지의 녹음 파일에 담겨 있던 바로 그 소리였다. 그녀는 가만히 손을 쥐며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그들이 두려워한다면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이다. 다음 날 아침, 비는 실처럼 가늘게 내렸다. 강원도는 부드러운 잿빛에 잠겨 있었고 은행나무들은 살며시 늘어져 잎사귀들이 서로 부딪히며 아주 작은 소리를 냈다. 서진은 복사기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찻잔이 팔꿈치 옆에 놓여 있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물건인 검은색 USB가 식어버린 숯덩이처럼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USB를 포트에 꽂았다. 기기 본체의 작은 불빛이 3번 깜빡이고는 멈췄다. 루트 폴더가 나타났다. 비어 있었다. 거래 내역서도 음성 파일도 더는 없었다. 그저 차가운 공백뿐이었다. 복구를 눌러보았지만 창에는 이전 버전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나는 침묵의 메시지만 떴다. 서진은 의자에 등을 기댔다. 천장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떨리다가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USB를 뽑아 마치 상처 입은 물건을 다루듯 휴지 위에 올려놓았다. 복사기에서 새어나오는 축축한 금속 냄새가 문박의 빈냄새와 뒤섞였다.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규칙적이고 서두르지 않는 걸음걸이. 그리고는 멀어져 갔다. 그녀는 휴대폰을 열어 어젯밤 최미경이 조용히 소개해준 IT 기술자 권지태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의 낡은 컴퓨터를 볼 사람이 필요하면 그 친구를 찾아봐요. 미경이 말했다. 말수는 적지만 입은 무거운 아이예요. 15분 후 지태가 나타났다. 마른 체구에 비해 젖은 어두운 색 재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아주 또렷했다. 그는 작은 공구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많은 것을 묻지 않은 채 연결 권한만 요청했다. 그의 손은 마치 시계 수리공처럼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회장님의 낡은 컴퓨터는 원격으로 열린 적이 있어요. 지태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여기에 백도어가 하나 있어요. 이름은 평범한 프로세스 뒤에 숨어 있죠. 누군가 회장님이 열어보는 걸 보고 심지어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USB는요? 지태가 기기를 다시 꽂았다. 문자 매트릭스가 스쳐 지나갔다. 접속 기록, 시간, 내부 주소. 깨끗하게 지워졌네요.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발자국은 남아 있어요. 마지막 접속은 어젯밤 자정, 회사 내부망에 있는 컴퓨터에서 중앙 프린터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프린터요? 네, 사람들은 흔히 프린터를 멍청한 기계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가장 의심을 덜 받아요. 지태의 말에 서진은 문득 프린터가 저절로 백지 한 장을 뱉어냈다가 다시 삼키던 장면들이 떠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유리창 밖으로 빗줄기가 굵어지고 물방울이 현관 바닥에 점점이 튀었다. 남아있는 부분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곳에 백업해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태가 공구 상자를 닫으며 말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길로 다니세요. 그들이 당신의 걸음걸이를 잊지 못하게요. 그는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듯 잠시 그녀를 더 바라보다가 멈췄다. 지태가 떠난 뒤 문손잡이에는 가느다란 빗줄기처럼 바닥으로 길게 이어진 작은 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점심시간, 회사는 여느 때처럼 붕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백혜숙이 서진의 옆에 섰다.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그녀는 그 여인의 관자놀이에 희미하게 돋아난 푸른 혈관을 볼 수 있었다. 옅은 화장 아래 감춰진 피로의 흔적이었다. 문득 엘리베이터가 2층에서 멈췄고 지원팀 직원이 허둥지둥 달려와 나지막이 보고했다. 자재 창고에 비가 셉니다. 서류 일부가 젖었습니다. 해숙은 잠시 멈칫하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이내 동행한 경비원에게 돌아보며 말했다. 당장 방수포 가져가서 덮어. 젖은 서류는 말리고 버리지 말고. 살릴 수 있는 건 뭐든 살려. 그녀의 목소리는 고르고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차갑지도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바람을 타고 들어온 빗물 향기에 축축한 종이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그 순간 서진은 깨달았다. 권력은 단지 명령만 내리는 것이 아니었다. 질서를 유지할 줄도 알았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위험했다. 복사기실에서 그녀는 낡은 나무 서랍을 열었다. 바닥에는 가장자리가 다른 갈색 종이봉투가 있었고 아버지의 파란 잉크 글씨가 적혀 있었다. 학회 사진 10년, 그녀는 사진 뭉치를 꺼냈다. 인쇄가 희미하고 표면이 약간 거친 사진들이었다. 네 번째 사진에서 아버지는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경비원 복장을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얼굴은 천장 등 불빛에 번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두 눈에 좁고 날카로운 두 개의 검은 줄무늬, 마치 자로방의 크기를 재는 듯한 집요한 눈빛에는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 눈빛은 그녀가 이틀 전 복도에서 마주쳤던 것이었다. 낯선 경비원이 누구에게도 인사하지 않고 지나갈 때 빛 냄새, 금속 냄새, 그리고 등골을 따라 차가운 선을 긋는 듯한 그 스치는 시선.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서진은 사진을 내려놓았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다. 그녀는 사진을 들고 유석진이 창문을 닫고 있는 옛 인사 자료 보관실로 갔다. 아저씨, 그녀가 조용히 불렀다. 이 사람 누구예요? 유 아저씨는 안경을 쓰고 사진에 바싹 다가갔다. 그날 사람이 많았지. 근데, 최동욱 닮았네. 예전에 경비로 잠깐 일하다가 사라졌어. 듣자 하니, 박 부사장님 사람이 소개해줬다고 하더군. 명수요? 응, 그 양반이 장악하는 걸 좋아해서 자기 사람을 여기저기 다 심어뒀지. 부서부터 정문까지 유 아저씨는 안경을 벗어 옷자락으로 닦았다. 말하자면 박 씨가 그 전병호라는 사람하고 친척이라더군. 먼 친척이지만 그렇다고. 촌수는 잘 모르겠어. 다만 한 회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박 씨 사람들이 비 온 뒤 이끼처럼 많아졌다는 것만 알지. 그 말은 마치 사진 속에서 미로의 반대편 기스까지 붉은 실을 당기는 것 같다. 박명수. 옛 회의 일정표에서 부사장이라는 글자와 나란히 서 있던 그 이름이 문득 잿빛 하늘을 배경으로 더 짙은 그림자처럼 떠올랐다. 서진은 더 묻지 않았다. 없던 대답들은 젖은 서류처럼 햇볕에 내놓기 전에 안에서 먼저 말려야 했다. 저녁 무렵 비가 갑자기 가늘어지며 긴 실처럼 늘어졌다. 서진은 건물 끝 사람이 거의 쓰지 않는 계단을 이용해 회사를 나섰다. 언덕 아래에 다다랐을 때 등 뒤에서 느리고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가방을 든 손만 바꿨다. 좁은 모퉁이에서 발소리가 한 박자 끊겼다가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낮은 처마가 있는 잡화점 골목으로 꺾어 들어갔다. 안면이 있는 가게 주인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은 처마 아래 서서 비옷자락을 정리하는 척하며 가게 유리창을 곁눈질했다. 그녀의 등 뒤에 빗물이 흘러내려 검은 자국을 만든 벽 가장자리에 비스듬히 선 그림자가 있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그녀가 고개를 들자 그림자도 고개를 들었다. 주인이 뭐 필요한 거라도 있어, 아가씨? 라고 묻자 그림자는 한 걸음 물러나 빗줄기 속으로 사라졌다. 서진은 접착 테이프 2개와 차 한 봉지를 샀다.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 앞에 언덕길에는 빗냄새와 타이어 소리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서서 자신의 숨소리를 세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숨 쉬고 있는 낯선 심장의 박동을 세는 것처럼. 자취방은 축축하고 차가웠지만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는 차를 우려 한 잔은 창턱에, 한 잔은 책상 위에 놓았다. 아버지가 멀리 떠나신 날부터 생긴 습관이었다. 남은 사람을 위한 한 잔, 떠난 사람을 위한 한 잔. 그녀는 스탠드를 켜고 사진과 메모, 보관해둔 사본들을 펼쳤다. 페이지 가장자리에 그녀는 썼다. 시선의 경로 경비원에서 부사장까지. 휴대폰 화면이 낯선 번호의 메시지로 밝아졌다. 밤이 춥네요. 일찍 주무세요. 이름도 프로필 사진도 없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삭제했다. 창밖의 비처럼 그저 내릴 뿐이었다. 비를 막을 수는 없지만 처마 밑을 떠나지 않기로 결정할 수는 있었다. 그녀는 지태에게 전화했다.
그들이 삭제했다면 다른 흔적이 남아 있을까요? 있어요. 그가 대답했다. 중앙 프린터 기록에 그 밤에 인쇄된 몇 장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중에 사진이 한 장 있고요. 무슨 사진이요? 옛날 회의 사진이에요. 오른쪽 구석에 MS 이니셜 반지를 낀 사람이 있어요. MS. 두 글자가 아버지의 녹음기 속에서 금속이 부딪히던 소리처럼 그녀의 귓가에 울렸다. 명수. 그녀는 전화를 끊고 사진 가장자리에 손을 댔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반쯤 닫혀있던 낡은 문이 삐걱 하는 마른 소리를 내며 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그녀를 부르는 고요한 공간이 있었다. 창밖에서는 비가 여전히 제 할 일을 하고 있었다. 씻어내고 또 적시는 것, 동시에. 저 건물 어딘가에서도 누군가 제 할 일을 하고 있었다. 지우고 또 흔적을 남기는 것, 동시에. 서진은 찻잔의 입김을 살짝 불며 마치 아버지께 말하듯 아주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보여요, 아빠. 막은 당기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꿰매는 사람도 있었네요. 그녀는 노트를 덮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는 오직 빗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이 작은 도시의 어느 구석에선가 한 쌍의 눈이 여전히 뜨여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구름이 너무 낮게 내려앉아 가로등 꼭대기가 마치 소미불을 찌르는 것 같다. 서진은 일찍 도착해 수의 계단을 따라 곧장 지하로 내려갔다. 유석진이 서류 상자 몇 개를 푸른 방수포로 덮고 있었다. 어젯밤에 비가 샜는데 내가 제때 옮겼지, 그가 말했다. 젖은 종이는 말리면 다시 읽을 수 있어. 망가져 봐야 소중한 줄 알지. 아저씨, 그녀가 낡은 사진을 내밀었다. 이 사람이 최동욱이라면 그 사람의 근무일지가 있을까요? 경비실이 여러 번 바뀌었지. 근데 아저씨는 나무 서랍장을 뒤져 잉크가 번진 근무일지 한 권을 꺼냈다. 여기 있네. 그 해에 이상한 근무가 몇 번 있었어. 명단에 없는 외부 인력이 행사 지원으로 들어온 거. 그녀는 몸을 숙여 물에 번진 글씨를 따라 손가락을 미끄러뜨렸다. 3조 추가 인원, C, D, U, F, P, M, S 동행. 연필로 쓴 희미한 괄호. P, M, S 박명수.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복도 끝에서 불어온 바람에 일지 한 장이 넘어가며 후문이라는 글자 아래 그어진 붉은 밑줄이 드러났다. 그녀는 감사 인사를 하고 마치 축축한 지하실의 옹기 일부를 껴안 듯 일지를 가슴에 품었다. 계단이 꺾이는 지점을 지날 때 그녀는 백혜숙이 수행원 없이 화물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서 있는 것을 마주쳤다. 그녀는 시계를 보며 침묵했다. 그 예기치 않은 순간 그들 사이에는 어떤 직함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두 여자가 강철 문 앞에 함께 서 있을 뿐이었다. 오늘 점심 남아서 파트너 미팅 지원해요. 혜숙이 적당한 톤으로 말했다. 회의실에 물 들어오게 하지 말고. 작은 것들이 큰일을 망치니까. 그녀는 서진의 젖은 구두끈을 흘끗 보았다. 그 시선에는 낯선 걱정의 기색이 스쳤다가 이내 곧 거두어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서며 돌아섰다. 서진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여자는 소문처럼 단순하지 않았다. 더 뜨거운 것을 짊어졌기에 차가워질 수도 있는 법이었다. 점심 무렵 파트너가 늦었다. 비 때문에 언덕길에서 차가 막혔다. 기다리는 동안 강혜진이 물을 채우고 있는 서진을 만나러 복사기실에 들렀다. 그는 익숙한 미소를 지었다. 여기 온 지 오래됐어요? 아니요, 얼마 안 됐습니다. 백 부사장님이 왜 까다로운지 알아요.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떠날 때 남은 사람이니까. 남는 게 더 힘들거든. 그는 유리창 너머를 보며 말했다. 복도 끝에서는 지원팀 직원이 바닥을 닦고 있었고, 걸레질은 긴 물 자국을 남겼다. 어떤 일들은 그가 말을 이었다. 서명하지 않으면 회사가 죽어요. 서명하면 회사의 영혼 일부가 사라지죠. 누가 감히 펜을 잡겠어요? 서진은 혜진의 손을 흘끗 보았다. 손톱은 깨끗했고 잉크 자국도 없었지만 새끼손가락 관절이 검게 변해 있었다. 전화를 너무 오래 쥔 사람의 흔적이었다. 그는 그저 웃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바람의 방향이 계속 바뀌는 그 중간 지점에 서 있었다. 오늘 차는 좋네요. 고마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거의 향기가 나지 않는 옅은 향기만 남기고. 그녀는 잠시 더 서 있었다. 머릿속에 지태의 말이 떠올랐다. 중앙 프린터 밤 사진 MS. 그녀는 곧장 인쇄실로 향했다. 기계는 잠든 듯 조용히 시작되었다. 그녀는 기록을 열었다. 30일간의 인쇄 목록. 이상한 줄이 하나 있었다. 00, 18IMG 001이 발신자, 불명. 그녀가 열기를 누르자 화면이 깜빡이더니 접근 권한이 제한되었습니다라는 오류가 떴다. 바로 그때 기계가 저절로 백지 한 장을 뱉어냈다. 아무도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종이 위에는 마치 유리의 비가 나타나듯 잉크가 서서히 스며들며 한 문장이 나타났다. 바늘에 손대지 마시오. 서진은 침착하게 종이를 아크릴 파일에 넣고 서랍을 잠갔다. 유리문 밖으로 경비원 한 명이 비스듬히 서 있었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다. 그녀는 그 익숙한 고개 기울임을 알아보았다. 인사하는 것도 같고 피하는 것도 같은. 최동욱. 아니면 다른 사람? 그녀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림자는 등을 돌려 평소보다 빠르게 걸었다. 오른손은 옆구리에 바싹 붙인 채 마치 주머니 속 작은 물건을 가리려는 듯이. 그녀는 쫓지 않았다. 막이 방금 움직였을 뿐이다. 서둘러 찢어버릴 필요는 없었다. 늦은 오후, 비가 갑자기 그치고 양철 잎사귀처럼 은빛 하늘이 드러났다. 서진은 돌 골목에 있는 낡은 카페에 들렀다. 예전에 아버지와 동료들이 자주 앉아 있던 곳이었다. 주인이 커피 대신 차 한 잔을 내주며 말했다. 따님 아버지는 이걸 더 좋아하셨지. 그녀는 서진이 어떻게 이 가게를 아는지 묻지 않았다. 노인들은 질문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억을 지켰다. 서진은 노트를 폈다. 새 페이지에 그녀는 이름들을 관통하는 실 한 줄을 그렸다. USB 프린터 학회 사진 최동욱 박명수 전병호. 그 중앙에 그녀는 썼다. 두 눈. 가게 문이 열렸다. 비옷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와 모자를 벗고 얼굴을 닦았다. 그녀는 카운터 뒤 거울을 통해 그의 시선과 마주쳤다. 두려워하지도 서두르지도 않는 마치 이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듯한 시선. 남자는 신문 한 부를 사서 돌아 나갔다. 그의 손에 낀 반지에서 아주 작은 기호가 번쩍였다. MS. 서진의 손에 들린 찻잔이 희미하게 떨렸다. 가게 주인이 그것을 알아보고는 디저트 접시를 그녀 쪽으로 밀어주었다. 속이라도 든든하게 해. 그 소박한 말이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세상에는 빗속에서 빵 한 조각을 놓아주는 사람이 항상 있었다. 그녀는 남자가 떠난 뒤에야 일어섰다. 문 밖, 비가 막 그친 길 위에는 구름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저 멀리 모퉁이에서 남자는 혜성의 옛 관사 쪽으로 이어지는 언덕길로 꺾어 들었다.
그녀는 거리를 유지하며 조용히 걸었다. 젖은 나뭇잎 냄새가 바람을 타고 역으로 불어와 이유 없이 눈시울을 맵게 했다. 후문 앞에 이르자 남자는 멈춰서 초인종을 눌렀다. 안쪽에는 늙은 소나무 한 그루가 홀로 서 있는 텅 빈 마당이 있었다. 문은 한 사람이 겨우 비집고 들어갈 만큼만 열렸다. 완전히 사라지기 전 그는 옆을 흘끗 보았다. 그 눈은 언덕 끝에 서 있는 사람을 보기에 딱 좋은 각도로 기울어져 있었다. 서진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돌풍이 불어 그녀의 코트 자락이 가볍게 날렸다. 등 뒤에서 마치 이 도시의 새로운 습관처럼 누군가의 그림자가 그녀와 같은 박자로 멈춰 섰다. 그녀는 자신이 막의 가장자리를 걷고 있음을 알았다. 한 땀 더 뜨면 실밥이 드러나고 서둘러 당기면 찢어질 수도 있었다. 그녀는 후문을 떠나 언덕 아래로 향했다. 눈에는 여전히 은반지 위 두 글자 MS가 아른거렸다. 밤, 그녀는 책상 위에 사진과 노트를 펼치고 불을 밝혔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녀는 한 문장을 썼다. 데이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권력은 막이다. 가장자리를 잡는 자는 결코 무대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바늘을 쥔 손은 흔적을 남긴다. 손가락 끝에. 그녀는 노트를 덮고 차를 더 따랐다. 밖은 비가 그쳤지만 처마에서는 여전히 물방울이 떨어졌다. 한 방울 한 방울이 조용히 시간을 알리는 시계 소리였다. 근처 어딘가에서 박명수는 신문을 읽고 있을지도 모른다. 또 다른 어딘가에서 전병호는 조용한 프린터 앞에서 미소 짓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곳에서 한서진은 나무 책상에 앉아 낡은 사진 위에 손을 얹고 눈을 깜빡이지 않은 채 첫 번째 실이 조여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아침 잿빛 구름이 강원도의 하늘을 뒤덮었다. 서진은 차를 몰아 도시를 벗어났다. 길게 뻗은 국도가 아버지의 낡은 집이 아직 남아있는 교외 지역으로 이어졌다. 목조 주택은 늙은 소나무들 뒤에 숨어 있었고 벽 페인트는 벗겨지고 창문은 먼지로 뒤덮여 마치 기억 속에서 잠든 듯했다. 그녀가 무거운 나무 문을 밀자 경첩이 시간의 한숨처럼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축축한 나무 냄새와 마른 찻잎 향기가 차가운 포옹처럼 그녀를 감쌌다. 바닥을 밟을 때마다 서진은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아직 방 안 가득 울려 퍼지던 지난 세월로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책상 위, 낡은 책들과 먼지 쌓인 서류 더미 사이에서 그녀는 책상 유리 밑에 끼워진 갈색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위 아버지의 필체. 서진에게 내가 준비되었을 때 열어보아라. 안에 편지를 꺼내는 그녀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글자 하나하나를 통해 울려 퍼지는 듯했다. 서진아. 만약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그건 아빠가 더 이상 내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살아생전 차마 용기 내어 말하지 못했던 진실이 있다. 전병호는 사실 내 친형이다. 하지만 그는 오래전에 박명수라는 이름으로 개명했어. 그녀는 천천히 읽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뇌리에 새겨졌다. 그는 한때 나와 함께 해성을 읽었지만 그 후에 유령 회사를 세워 중간 계약을 통해 돈을 빼돌렸다. 우리의 갈등은 단지 돈 문제가 아니었어. 혈연의 문제였지. 널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어둠 속에 묻어두려 했지만 그 대가는 바로 내 목숨이었다. 편지는 짧은 문장으로 끝을 맺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진실이 묻히게 두지 마라. 서진은 눈시울이 뜨거워진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모든 시선, 미완의 대화, 삭제된 데이터들을 떠올렸다. 모든 것이 끔찍할 정도로 명확해졌다. 그날 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외장 하드를 연결하여 모든 계약서를 낡은 기록과 대조했다. 개명 서류, 서명, 직인 스캔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했다. 의심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되었다.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켰을 때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서진은 조용히 다가가 커튼을 젖히고 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 늙은 소나무 아래 한 인형이 가만히 서 있었다. 그 차갑게 빛나는 두 눈이 그녀를 똑바로 향하고 있었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희미한 달빛만으로도 서진은 그 얼굴의 윤곽을 알아볼 수 있었다. 낡은 사진을 통해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진 얼굴, 박명수였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두 다리는 얼어붙은 듯했다. 그 인형은 다가오지 않고 그저 가만히 서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저울질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녀가 눈을 깜빡이는 순간 그는 등을 돌려 숲에 짙은 안개 속으로 섞여들며 시야에서 천천히 사라졌다. 서진은 커튼을 닫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녀는 이제부터 사냥꾼과 사냥감의 거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음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아버지의 편지를 들고 최미경을 찾아갔다. 미경은 편지를 읽으며 굳어졌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애써 떨어뜨리지 않았다. 아가씨, 이 일은 공개되면 단순한 법정 싸움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서진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침묵하면 혜성은 영원히 아버지를 죽인 자의 손에 남게 될 거예요. 그녀는 증거 수집의 나날을 시작했다. 책상 앞에서 지새우는 하얀 밤들, 잠긴 파일들, 복도에 희미한 불빛 몇 개만 켜진 채 회사 자료 보관실에 몰래 들어가는 순간들. 어느 날 밤, 낡은 하드 드라이브에서 데이터를 복사하던 중 컴퓨터 화면이 깜빡였다. 메시지 하나가 나타났다. 서아야, 그만둬. 부러진 날개를 가진 새의 이모티콘과 함께.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 랜선을 뽑았지만 그 이미지는 차가운 경고처럼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편지를 찾은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녀는 집문 바로 앞에 놓인 흰 봉투 하나를 받았다. 안에는 그녀가 돌아온 첫날 밤, 목조 주택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다. 뒷면에는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다. 진실은 내가 그것을 묻기 전에 너를 먼저 묻어버릴 것이다. 서진은 종이를 꽉 쥐었다. 두려움과 분노가 하나로 뒤섞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격을 준비해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다. 초겨울비가 모든 흔적을 씻어내려는 듯 강원도에 쏟아져 내렸다. 서진은 옷깃을 여미고 언덕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카페로 서둘러 들어갔다. 그곳은 한산했고 볶은 커피 향만이 얼어붙을 듯한 추위 속에서 이상할 정도로 따뜻하게 피어올랐다. 카페 구석에는 일찍 은퇴하여 머리가 거의 하얗게 샌 남자, 오규환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빛은 주위의 모든 움직임을 살피는 듯 신중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 그는 인사도 없이 재킷 안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을 꺼내 그녀 바로 앞에 놓았다. 가죽 표지가 달아 있었다. 한민호 회장님이 이걸 저에게 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서진은 한 장 한 장 넘기는 손이 희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안에는 꼼꼼하게 쓴 손글씨가 가득했다. 자금 이체 경로, 유령 회사 이름, 계좌번호, 그리고 그녀가 즉시 알아볼 수 있는 개인들에게 지급된 비용까지 백혜숙, 강혜진, 그리고 박명수까지.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글씨가 마지막 당부처럼 나타났다. 이 페이지를 읽는 사람은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이다. 서진아, 만약 내가 이것을 들고 있다면
그건 아빠가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는 뜻일 거다. 오규환이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저는 이 수첩을 검찰에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뒤, 저는 강제 퇴직을 당했습니다. 제 아들은 탐사보도 기자였는데, 그 애도 협박을 받아 결국 직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서아 씨, 그들이 저를 망가뜨렸던 것처럼 당신을 망가뜨릴 겁니다. 그녀는 희미한 미소로 답했다. 제가 물러서면 아버지는 영원히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 취급을 받을 테고, 그자들은 권력의 자리에서 유유자적하겠죠.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카페를 떠나기 전, 오규환이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공개하고 싶다면 당장 복사해 두세요. 회사의 어떤 저장 시스템도 믿지 마십시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밖에서는 비가 끝없는 악보처럼 여전히 고르게 내리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 권력 게임의 고리들이 하나씩 닫히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퇴근 후 인적이 드문 15층 복사기실로 몰래 들어갔다. 깜빡이는 형광등 불빛이 책상 위를 비추며 수첩 위에 얇고 차가운 막을 씌우는 듯했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기계 위에 올려놓고 복사 버튼을 눌렀다. 프린터는 규칙적으로 돌아갔고 흰 종이 위로 선명한 글씨들이 나타났다. 그러다 한 인쇄물에서 수첩 내용 대신 검고 굵은 글씨 한 줄만 인쇄되었다. 다음은 당신 차례가 될 것이다. 서진의 몸속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복도 밖에서는 바람이 더 거세게 울부짖었고 그녀는 알았다.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서진은 종이를 꽉 쥐었다. 축축한 잉크가 아직 마르지 않아 손가락 끝에 스며드는 것 같다. 복사기실은 갑자기 숨막히게 느껴졌고 프린터 소리가 완전히 멈추자 소름 끼치는 침묵만이 남았다. 그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수첩을 접어 코트 안주머니 깊숙이 넣은 뒤 방금 인쇄한 사본 전부를 챙겼다. 하지만 협박 문구가 적힌 그 종이는 따로 보관했다. 반으로 접어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방문이 벌컥 열렸다. 백혜숙이 들어섰다. 그녀가 이곳에 있는 것을 보고도 놀라지 않는 표정이었다. 이렇게 늦게까지. 아직도 일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진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그저 행정팀 서류 몇 장 복사하고 있었습니다. 백혜숙이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와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가볍게 두드렸다. 혜성에서는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은 보통 너무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여기선 많이 아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야.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떠났다. 짙은 향수 냄새가 조용한 경고처럼 남았다. 건물을 나서자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붙는 것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걸음을 재촉해 작은 골목으로 들어가 큰 길로 빠져나왔다.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에 비쳐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림자는 마치 그녀를 삼키려는 듯 일렁였다. 아파트에 도착해 문을 굳게 잠그고 커튼을 쳤다. 책상에 앉아 협박이 담긴 종이를 꺼내 수첩 옆에 펼쳐 놓았다. 이제 그 안의 모든 내용은 터지기만을 기다리는 시한폭탄이었다. 자정 가까이 되어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끝내고 싶다면 안목 호숫가에서 만나지. 새벽 5시. 혼자 와.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도시는 잠들어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조용한 전쟁의 시간이 정해졌다. 서진은 눈을 감았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가 겨울에 축축하고 차가운 냄새를 실어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안목에서 해가 뜰 때 모든 것은 이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클리프 행어. 다음 날 아침, 서진이 안개 자욱한 호숫가에 도착했을 때 한 인형이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얼굴은 너무나 익숙해서 그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진아. 이제 내가 모든 걸 알 때가 됐다. 그 목소리는 심하게 쉬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한민호의 목소리였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가 잊고 지내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진실을 향한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느끼셨다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과 그런 마음을 나누기 위해 존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